the wonderful world of sports. 이성무의 스포츠 라이프. 네. 인파이팅 팬 청취자분들께서 굉장히 좋아하는 코너죠. 스포츠 라이프. 스포츠 라이브인가요? 라이프인가요? 라이브죠? 라이프예요? 라이프 아닙니까? 라이프 맞죠? 예. 네. 잠깐 제가 헷갈렸어요. 죄송합니다. 코너명을 헷갈리는 DJ라니. 이럴 수가. 자, 이데일리의 이성무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잠깐 이게 같이 있으면서 스튜디오 안에서 네. 앞서 이제 2부 끝나고 나는 광고들을 들었는데 예. 다 저희한테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몸매 보정 속옷과 짠 거 마법의 열매. 마법의 열매까지. 예.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마법의 열매. 그럴까요? 예. 저희 지난주에 같이 회식했었잖아요. PD랑 그렇습니다. 예. 이성무 기자랑 이렇게 셋이서 PD를 회식을 했었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화두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우리가 과연 클럽에 들어갈 수 있을까? 뭐 우리가 아니라 과연 김효진 PD가 들어갈 수 있을까? 그렇죠. 예. 일단은 홍대 인근의 클럽을 제가 가보니까 네. 33세 이상은 출입 금지 써놨더라고요. 그런가요? 33세인가요? 33세 이상은 출입 금지라고. 그 33세는 어떻게 도출이 된 거죠?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놔서 일단 저는 안 되는 거고요. 네. 좀 서운하긴 해요. 저도 안 됩니다. 저도 나름 엑스세드로서 거기서 소야 이런 거 먹으면서 기껏 매출 올려놨는데 네. 이제 안 된다고 하니 마음이 상했는데. 응답하라 1994나 보면서 예. 그렇죠. 그때는 네. 회상해야 되겠죠. 우리 김효진 PD가 나는 아직도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네. 했었는데 들어가셨나요? 아직 안 가봤다고 하는데 저희가 조만간 김효진 PD를 모시고 예. 홍대 인근의 클럽을 들어가서 예. 약 5군데가 나왔었죠. 뭐 예. MB니 뭐니 나왔었는데 싹 다 돌아보고 과연 입장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실하게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주 살 돈 들고 가야겠네요. 예. 안 된다? 예, 안 되죠. 왜요? 네. 자, 그런데 김효진 PD도 지금도 모니터에 저는 100% 입장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 들어갈 수 있다 이야기했는데 네. 아무튼 저희가 조만간 예. 결과를 알려드릴 테니까 청취자분들 기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서 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프로야구 FA인데요. 이게 지금 일단은 막을 모두 내렸죠. FA 시장이. 그렇습니다. FA 시장 모두 막을 내렸고요. 예, 굵직한 FA 선수들이 네. 전부 다 이 소속팀을 찾아갔습니다. 네.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좀 놀라지 마십시오. 계속 억걱 얘기가 나옵니다. 잘 네. 들어보시죠. 강민호 선수 이번 FA 시장의 최대어였는데요. 원 소속팀 롯데와 4년간 75억 원 역대 최고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75억 원보다 훨씬 더 많은 90억 원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그래서 다운 사이징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계약금 같은 거, 연봉 이런 것도 뭐라 그러죠? 이중 계약서를 쓰는지는 네. 잘 모르겠는데요. 어찌됐건 강민호 선수 최고의 기록을 남겼고요. 삼성의 왼손 투수 장원삼 선수는 4년에 60억 원, 박한희 선수는 4년에 28억 원에 역시 삼성에 잔류하기로 했습니다. LG 이병규 선수 역시 3년간 25억 5천만 원, 롯데 강영식 선수는 4년간 17억 원으로 원소속 팀과 재계약을 네. 했고요. 하나의 이대두 선수는 4년에 20억, 한상훈 선수는 4년에 13억, 또 박정진 선수는 2년에 8억 원에 각각 또 하나와 계약을 했습니다. 네. LG 권용관 선수도 1년에 1억 원에 또 팀 잔류를 선언을 했습니다. 반면 어느 때보다 이번 FA 시장에는 팀을 옮긴 대여급 선수가 많았는데요. 한화가 SK 정근우 선수를 영입하면서 4년에 70억 원을 썼습니다. 네. 이것 역시 실제로는 80억 원이 넘는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일종의 다운 계약서 그렇습니다. 부동산처럼. 예. 또 기아 이용규 선수와는 4년에 67억 원에 각각 계약을 맺었습니다. 또 NC는 두산의 이종욱 선수와 4년에 50억 원, 손시현 선수와 4년에 30억 원에 계약을 했고요. 기아는 LG 이대영 선수를 4년 24억 원 조건으로 영입을 했습니다. 또 두산의 거포 최준석 선수도 이 4년에 35억 원 조건으로 친정팀인 롯데 유니폼을 입게 됐습니다. 이번 FA 시장에서 선수 계약과 관련해서 발표된 금액을 모두 더하면은 무려 523억 5천만 원이나 됩니다. 523억 5천만 원. 예, 웬만한 지방자치단체 1년 예산만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국민TV 조합원 분들이 내신 조합원 기금과 비교를 해보면 어마어마해 보네요. 이제 어마어마하네요. 여기서 이제 FA 선수들이 이동하게 되면서 이제 보상금이 생기거든요. 네. 이 보상금까지 훨씬 더하게 되면은 그 총 액수는 훨씬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이번 FA 시장의 큰 손은 역시 한화, 롯데, NC였는데요. 일단 한화는 정근우나 이용규를 비롯해서 FA 선수 5명과 계약하면서 무려 178억 원이라는 네. 어마어마한 돈을 썼습니다.
그래도 한화가 느긋한 게 유현진 선수가 남겨준 유산, 또 메이저리그 진출하면서 받은 이적료 280억 원이 있다 보니까 한번 제대로 한번 큰 손을 한 거죠. 강남 큰 손 아줌마처럼 정말로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네. 롯데 역시 최대어인 강민호 선수와 왼손 투수 강영식 선수를 붙잡은 데다 최준석까지 영입을 했으니 큰 손으로 불릴만 하고요. 네. NC 역시 알짜배기 선수 2명을 영입하면서 전력을 끌어올렸습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을 한번 살짝 되짚어보면 그 박한희 선수는 4년에 28억 원이면은 그 롯데 좀 약간 좀 박하나요? 박한희 선수는 박한희? 그렇습니다. 사실 치려고 한 건데 걔가 사실 박한희 선수 같은 경우는 연봉이 박한희? 실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네. 이상하게 FA하고는 좀 인연이 없어요. FA 때만 되면은 좀 부진하든가 네. 아니면은 유독 좀 이렇게 좋은 선수들이 많이 나오든가 좀 FA 대박하고는 거리가 먼 선수인데 네. 아무래도 이 선수가 이 타격이 좋은데 그렇다고 홈런을 아주 네. 많이 치는 선수도 아니고 그렇다고 3할 오픈 때 이런처럼 김현수 선수처럼 네. 타점을 많이 치거나 네. 타율이 아주 높은 선수는 아니에요. 조금은 어정쩡한 선수이기 때문에 FA 시장에서 크게 대우를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어찌 됐건 4년에 28억도 대단한 그렇죠. 그런 조건이라 할 수 그 있습니다. 정근우 선수 같은 경우는 이야기가 나왔던 게 SK 원래 소속팀에서도 70억을 얘기했었는데 하나도 70억. 그런데 왜 거길 갔느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었잖아요. 그렇습니다. SK가 FA 시장 우선 협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공식 발표를 했어요. 협상이 결렬됐다. 우리가 70억 원을 제시했는데 정근우가 80억 원을 요구를 했다. 그래서 10억 원 차이로 협상이 결렬됐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해버렸어요. 네. 한 우선 협상 이 기간이 한 몇 시간 정도 남겨놓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둘이는 이미 협상이 끝났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 날 정근우 선수가 한화에 70억 원을 받기로 하고 간 건데 네. 그래서 좀 의혹이 많이 들고 있어요. 과연 정말 한화에 70억 원만 받고 갔느냐. 그런데 또 뒤로 들리는 얘기로는 아니다. 70억 원은 다운사이징 계약서고 실제로는 8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 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또 어떤 뉴스를 기사를 보면은 하나의 김응용 감독이 네. 직접 전화를 해서 마음을 움직였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마음이 움직여서 그렇게 가나요? 마음은 돈이 움직이는 거죠. 아. 전화 한 통화로 움직이는 게 무슨 동화나 네. 무슨 미담이나 네.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프로는 어디까지나 이 비즈니스 돈에 좌우되는 비즈니스 그렇죠.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전화가 어떤 마음적으로 움직이긴 했지만은 결국 도장은 돈에 의해서 찍는 돈에서. 거니까요. 예. 또 FA 시장 큰 손 한화라고 하셨는데 그 한화 아까 1원 류현진 5 FA 이렇게 그렇습니다. 됐어요. 예. 그래서 내부 FA가 3명, 외부 영입 2명이 됐는데 네. 그 280억 원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FA가 끝나고서 나온 기사를 보니까 네. 뜬금없이 류현진 선수의 사진이 있고요. 그 예. 기사 제목이 류현진 하나를 내려다보는 큰 소나무처럼. 그러니까 류현진이 떠나면서 준 280억으로 이제 한화가 좋은 선수를 많이 영입을 했다라는 기사를 썼는데 류현진 선수가 골프 대회에서 네. 한쪽 손을 앞으로 뻗고 있는 포즈 있죠. 왜 김일성 포즈 있잖아요. 그 포즈를 하고 있고 골프 대회 사진인데 그 위에 류현진 하나를 굽어 내려보면 큰 소나무처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유현진 선수의 유산이라고 제가 여기서 표현 드렸는데 한편으로는 유현진의 은총이라는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가 이렇게 팀을 떠나면서 그동안은 팀에서도 정말 잘해줬잖아요. 네. 에이스로서 타자들은 점수를 못 뽑아줘도 나는 마운드를 꿋꿋이 지킨다. 이렇게 정말 이 돌부처 같은 어떤 그렇죠. 강철 마인드를 가지고 마운드를 1실점 지켰잖아요. 했는데 패전 투수되고. 예. 그런데 팀을 떠나면서도 이렇게 그냥 떠난 게 아니라 엄청난 부를 안겨준 거죠. 네. 그러니까 한화 입장에서 정말 복덩어리 같은 선수죠. 네. 근데 류현진 선수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런닝맨 정도 돼야 유현진 선수는 나갑니다. 아 그래요? 예. 우리도 나름 여기서는 런닝맨 수준이에요. 국민TV 안에서는. 우리 아까 얘기했던 보정석 신화시 있고 그게 런닝맨 하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번 FA 시장 어느 때보다 뜨거웠는데요. 너무 몸값이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우려도 만만치 않더라고요. 예, 이번 FA 시장 가지고 말이 많기는 합니다. 과연 지나치게 FA 몸값이 높은 것 아니냐 네. 하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솔직히 제 생각에도 우리나라 프로야구 형편에 비해서는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차피 FA 시장도 시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 경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법칙이 작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 이번 같은 경우는 좀 아주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네. 각 팀의 수요가 많았어요. 일단 한화는
지난해 꼴찌를 했는데 돈은 많으니까 한번 제대로 질러보자 이렇게 해서 큰 손으로 나선 거고요. 네. 롯데는 뭐 이대호라든가 김주찬이라든가 홍성은 같은 스타들이 빠져나가니까 관중이 확 줄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비해서 네. 올 시즌 관중이 무려 44%나 줄어들었습니다. 44%면 그러니까 반토막이 난 거죠. 반토막이. 5할이 빠진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구단 이미지도 이미지지만 이 입장 수익이 반토막이 나니까 수익이 크게 떨어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비상이 걸린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FA를 잡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 NC도 신생팀이니까 빨리 전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FA 선수가 필요했고요. 네. 이렇게 몇몇 팀들이 공격적으로 선수 영입에 나서다 보니까 다른 FA 선수들의 몸값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된 거죠. 무엇보다 이 많은 분들이 FA 선수 이 몸값에 거품이 끼었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지만은 결국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은 FA 제도 자체를 힘들게 만든 구단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요? 그것 때문에 구단들 때문에 FA가 어려워졌고 그러면서 선수 몸값이 크게 상승을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프로야구에서 FA 자격을 얻으려면은 일단 일정 경기에 출전을 하면서 고졸 선수는 9년, 대졸 선수는 8년을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네. 9시즌을 뛰어야 되고 8시즌을 뛰어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구단에서 선수들이 FA 자격을 얻기 어렵도록 일부러 좀 까다롭게 만든 거거든요. 네. 일종의 갑의 횡포인데요. 그러니까 FA가 많아지면은 오히려 몸값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좀 근시안적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사실 요즘 프로야구 선수들 보면은 중간에 군복무도 해야 되고 네. 또 신인으로 입단해도 곧바로 경기 출전하는 게 아니라 한 4, 5년 동안 빛을 못 보다가 뒤늦게 뜨는 선수가 많아요. 올해 뭐 두산의 유희관 선수 같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중고 신인 같은 게 많이 뭐 일반화되고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평생 선수 생활을 하면서 FA 신청을 한 번도 못 해보는 선수가 수두룩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FA로 나오는 선수는 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네. 거죠. 그러니까 좁은 인재풀 안에 FA 신청자는 적고 그러니까 수요가 공급이 네. 적은 거죠. 그런데 원하는 팀은 많으니까 즉 수요는 많으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뭐 당연지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업자득이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일각에서는 그래도 좀 몸값이 너무 올라가는데 이거 좀 제재해야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렇습니다. 인위적으로 막는 거는 저 생각은 옳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야구 초창기에는 연봉이 지나치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25% 상한 제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선수 연봉은 아무리 잘하는 선수, 선동열 같은 네. 선수가 있어도 그 전 시즌보다 연봉을 25%밖에 못 올린다.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런 거는 인위적으로 선수 연봉을 누르는 거니까 네. 이른바 갑의 횡포죠. 그래서 뭐 하이테 같은 팀은 이걸 꼭꼭 지켰어요. 그러니까 선동열 선수 네. 몸값이 그래서 1억 원이 참 올라갈 때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고 다른 팀은 선동열 선수의 몸값이 기준이 돼서 너 선동열보다 잘해? 이렇게 돼서 연봉을 못 올리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너 저렇게 던질 수 있어? 못 던지잖아. 근데 선동열도 1억을 못 받는데 네가 무슨 1억을 받아. 이렇게 얘기가 되는 그러면 거죠. 사실 할 말이 없긴 해요. 선수들 입장에서 할 말이 없는 거죠. 아무리 내가 자료를 많이 갖고 오고 네. 이만큼 내가 연봉 잘했다. 이렇게 설명을 해도 결국에 선동열이라는 엄청난 비교 대상이 그렇죠. 있으니까. 너 마이클 조단보다 잘해? 이러면서. 근데 그게 또 선동열 선수가 연봉이 안 오른 거는 25% 상한선 네. 제도가 있었기 때문인데요. 진짜 근데 사실은 갑의 횡포네요. 예, 솔직히 네. 말하면은 이 잘하는 선수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프로스포츠의 당연한 생리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또 무슨 국민 세금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간다면 모르겠지만 어디까지나 구단주가 있는 거고 스폰서가 있는 상태에서 자생적으로 리그가 형성되어 있는 건데 그렇죠. 여기 인위적으로 금액을 이렇게 저기 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돈이 우리는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른바 국부 네. 유출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네. 우리나라에서 돈은 돈이니까 아무리 뭐 많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어쨌든 안에서 도는 거거든요. 또 이 선수들의 몸값이 오른다는 것은 그 프로스포츠가 발전하고 있다는 뜻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바람직한 현상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부가 일부 선수들에게 지나치게 치중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뭐 셀러리 갭이라고 뭐 그런 제도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셀러리 캡이라는 제도도 있지만은 캡인가요? 캡인가요? 예. 그것도 네. 구단에서 돈을 많이 주려면 줄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그만큼 이 셀러리 캡을 넘어서는 만큼의 세금을 캡이군요. 내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선수들에게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지나치게 치중되지 말고 그 부가 고르게 좀 분배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FA 선수가 많아져야 되고요. 네. FA 자격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고졸 선수는 9년, 대졸 선수는 8년으로 돼 있는데요.
이걸 뭐 제 생각엔 고졸 선수는 7년이나 6년, 대졸 선수는 5년이나 6년 정도로 낮추면은 네, 게시판에 지금 치우지아님께서도 네. 6시즌만 뛰면 FA가 되는 게 정석이죠. 뭐 그렇습니다. 이렇게 메이저리그가 그렇습니다. 네. 6시즌을 마치면은 추신수 선수처럼 이 FA 자격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연도를 낮추면 자격 요건을 낮추면은 네. 더 많은 선수가 FA 자격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수요에 맞춰서 공급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가격도 낮춰지겠죠. 뭐 여기에 한 가지 방법은 외국인 선수 보유 한도를 확대하는 건데요. 네. 외국인 선수는 몸값 상한선이 30만 달러거든요. 물론 이것도 안 지켜지고 뭐 100만 달러 이상 받는 선수도 있지만 어찌 됐건 이 외국인 선수를 좀 수를 늘리게 되면은 네. 그만큼 FA 선수의 어떤 희소성을 낮추기 때문에 몸값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는 거겠죠. 네. 뭐 여기에 지금 뭐 원소속 팀하고 우선 협상 제도가 오히려 이 은밀한 사전 접촉을 유도를 해서 인플레이션을 부추긴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근우 선수 같은 경우에도 뭐 이 SK에서 70억을 주겠다고 했는데 거절을 했잖아요. 네. 이게 한편으로는 그럼 다른 구단에서 너 80억 이상 줄 테니까 70억 이상 줄 테니까 우리 팀으로 계약하지 말고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우리 팀으로 와라. 네. 이렇게 사전에 접촉했다는 의혹이 충분히 있는 거죠.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그냥 처음부터 우선 협상 제도를 없애고 네. 처음부터 자유계약으로 하자. 네. 그러면은 FA 몸값이 현실화 될 거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프로야구, 프로운동 선수의 몸값이 지나치게 상승한다는 것에 대해서 딱히 뭐 제재를 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평성의 문제 차원에서 그렇지 않은 선수, 인기가 없는 선수에도 최소한 어떤 생계라든가 노력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줄 수 있게끔 그 페이버를 주게끔 이제 제도를 바꿔야지. 네. 누가 더 많이 받는다고 거기에 뭔가 인위적 제재를 하는 거는 사실 프로 운동 선수 삶이 짧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30년, 40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성기 몇 년 지나면 그야말로 끝나는 거고 네. 그 위에 모든 걸 생각을 한다 보면 아주 많이 번다. 많이 버는 거지만은 엄청나게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수의 몸값이 높아진다는 거는 선수가 무조건 많이 달라고 해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걸 주는 또 주체가 있으니까 네. 선수의 몸값이 올라가는 거니까 이걸 꼭 선수의 책임이다. 뭐 이렇게만은 볼 수 없고요. 구단이 결국에는 뭐 겉으로는 선수 FA 몸값 현실화해야 된다 얘기하면서도 자기 팀을 위해서는 또 이기적으로 이렇게 네. 또 어떤 다른 방법을 쓰는 거니까요. 뭐 그걸 누굴 탓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게시판에 와이러님께서 현재 FA 선수 중 내년에 누가 제일 부진할까요? 먹튀 전망을 한번 해주세요라고 하셨네요. 이건 굉장히 민감한 질문인 것 그 같아요. 민감한 질문이니까 이성무 기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몰라요. 네. 저는 몰라요. 이건 FA 선수 중에 제일 부진한 선수는 글쎄요. 일단 기아로 간 이대영 선수는 최근에 네. 타율이 그러니까 최근 3년 동안에 2할 오픈을 넘겨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2010년에 도루왕을 한 50몇 개를 해서 70개인가 뭐 이렇게 해서 네. 굉장히 많이 해서 도루왕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뒤로는 꾸준하게 아주 바닥을 기고 있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4년에 24억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생각 같아서는 그렇죠. 예. 네. 이해가 안 되는 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뭐 이건 뭐 이대용 선수가 들어도 할 말은 없는데 네. 어찌됐건 이대용 선수 내년에 좀 많이 잘해야 될 겁니다. 올해 했던 것보다. 사실 LG가 이 포스트 시즌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이대용 선수가 공헌한 거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네. 그 주전으로도 못 뛰었으니까 기아로서는 LG에서 주전으로 못 뛰던 선수를 대주자나 뭐 대수비로 뛰던 선수를 지금 엄청난 돈을 네. 주고 데려온 거니까 상당한 모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근데 저는 사실 이제 프로 레슬링 선수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입장에서 그 경기 정규 시즌이 모두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선수의 이동에 관련해서 이렇게 많은 돈이 오고 가고 네. 그러면서 기사들이 계속 나오는 게 진짜 부러워요. 야구를 하시지 그러셨어요. 야구 못 하고요. 예. 그리고 저는 야구 패트로 사람을 때릴 수는 있어도 그건 못 쳐요. 야구 배틀 또 그냥 안 들으시잖아요. 이게 뭐 철조망이나 가시철망 해가지고 그런 걸 또 둘러서 치시잖아요. 또. 미미양과 오후의 홍차 3호. 제가 쓰는 흉기 이름입니다. 자, 이렇게 프로야구 FA 그 시장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잠시 노래 듣고 와서 이성맨 스포츠 라이프 맞죠? 네, 맞습니다. 네, 스포츠 라이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3부 끝곡이죠. 자메이카의 제리코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데일리 이성무 기자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우, 이성무 기자와는 저랑 한 7년 얼굴 알고 지내고 있죠. 그렇습니다. 네, 정말 질긴 인연이네요. 예.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는. 그러니까. 근데 끊으려면 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예, 별로 뭐 그렇게 굳이 뭐 그럴 것까지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고 뭐 그나마 둘이 몰려다니는 게 약간의 부가가치가 있어서 한 5만 원 더 받나? 몰려다니면. 예, 그래서 몰려다니는데 정말 성실한 분이세요. 정말 방송할 때도 보면은 저희가 그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라서 못 보여드리는데 야, 한 번 들어올 때마다 A4 용지로 10장 가까이 원고 자료를 준비해 오세요. 이런 분 처음 봤어요, 진짜. 이러니까 아마 공중파 라디오라든가 이런 데서 계속 찾는 분이 아닐까. 좀 찾아주세요. 예. 좀 홍보 좀 하시죠. 예. 네. 좀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찾아주세요. 예. 이데일리 이성무 기자고요. 스포츠 관련해서는 어떠한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범용적으로 쓰실 수 있는 분입니다. 네. 이데일리로 연락하면 되나요? 자, 스포츠 라이프 앞서 코너에서는요, 프로야구 FA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번에는, 프로복싱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어제 프로복싱 타이틀전이 진짜 오랜만에 열렸는데, 우리나라 손정호 선수가 WBA 벤터급 타이틀에 도전했는데, 일본의 복싱 영웅, 가메다 고키에게 아깝게 판정패했어요. 잘 싸웠는데, 억울하게 진 것 같더라고요. 예, 김남은 형님께서도 더 잘 아시겠지만은, 네. 가메다 고키라는 선수는 일본 복싱에서 가장 유명한 스타고. 가메다 형제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일본에서 이종 격투기랑 프로레슬링 붐이 사그러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삼형제가 모두 세계 챔피언이잖아요. 예, 골든 타임 때를 프로복싱을 다시 가져온 그런 형제들이죠. 가메다 그렇습니다. 형제. 예. 일단 경기 내용만 살짝 말씀을 드리면은, 손정호 선수가 굉장히 불리할 거다라는 네. 예상을 깨고, 초반에는 좀 밀렸어요, 솔직히. 예, 가메다의 아웃복싱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경기 중반 이후부터 주도권을 잡고 오히려 몰아붙였습니다. 네. 특히 10라운드에는, 비록 좀 럭키성이 있었지만은, 다운까지 빼앗았거든요. 네. 그리고 경기 후반까지 계속 가메다를 몰아붙였는데요. 경기 끝나고 난 뒤에 손정호 선수 얼굴은 깨끗했는데, 가메다 선수는 양쪽 눈이 전부 다 찢어져가지고, 네. 피가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손정호 선수가 얼마나 잘 싸웠는가, 이렇게 알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결국 이 챔피언 어드밴티지를 넘지 못하고 2대1의 스플릿 디시전으로 패했습니다. 이 경기가 한국 제주도에서 열리긴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가메다가 주최한 대회거든요. 네. 그러니까 좀 그 사연이 더 있긴 하지만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자면은, 어찌됐건 실질적으로는 일본 원정 경기는 다름이 없었어요. 그런데 2대1로 졌다는 거는 손정호 선수가 실질적으로는 이긴 경기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일본 언론에서도 손정호에게 꼼짝 못하고 당했다. 판정은 이겼지만 경기는 졌다. 이렇게 사실 일본 언론들이 그렇게까지 얘기 안 하거든요. 굉장히 심지어는 자국 영웅에게 네네. 떠받치는 그런 성향이 그렇죠. 강한 특성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경기 내용에 굉장히 실망을 했고, 네. 실질적으로 손정호가 이겼다. 네. 이렇게 인정을 한 거죠.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첨언을 드리자면, 일본 복싱협회 오하시 협회장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그 일본 스포츠 신문에 컬럼을 썼어요. 네. 내가 채점했다면 이 경기는 가메다가 진 거다. 그렇습니다. 일본 복싱 협회장이 그렇게 인정을 할 정도로 누가 보더라도 손정호 선수가 이긴 경기였는데,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이 경기 한국에서 열린 게 참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한국 이 복싱 현실에서 프로복싱 타이틀전을 주최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번 경기는 가메다가 주최한 경기예요. 근데 왜 가메다가 자기가 주최하는 대회를 한국에서 여느냐, 좀 사연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 가메다는 일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네. 복싱 영웅입니다. 그런데 7차례 방어전, 이 경기 전까지 7차례의 방어전을 모두 일본에서 치르다 보니까 이 안방 호랑이라는 비난, 또 지적 이렇게 받고 있는 거죠. 사실 그 전에 일본 국내에서 펼쳐진 경기 보면요, 네. 팔꿈치 공격도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UFC도 아니고 권투에서 엘보우 공격을 했는데 그런 상태에서도 판정승하고 정말 이 뭐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 형제들 시합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번 손정호 선수 경기 전 경기도 보면은 거의 좀 불리한 경기였는데, 네. 어찌 보면 억지로 판정으로 이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안방호랑이라는 비난이 자기도 계속 찔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멋지게 원정 방어전을 한번 치러보자, 이렇게 큰 소리를 친 거죠. 그리고는 이제 뒤로는 만만한 상대 어디 없나, 네. 이렇게 찾아본 거죠. 그게 바로 손정호 선수였어요. 네. 이 손정호 선수가 세계 랭킹 14위,
그리고 나이도 32살. 네. 그러니까 전적도 그저 그렇고. 그러니까 야, 감에다가 얘는 한번 그냥 쉽게 이기겠네 하고 놀러 가자 하는 마음으로 제주도에서 실제 제주도에서 경기를 한 경기하고 거예요. 뭐 오름이나 저 둘레길에 한번 돌자. 올레길에 한번 돌자. 네. 그렇습니다. 뭐 다금발이나 한번 먹고 뭐 돌아오자.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막상 경기를 해보니까 손정호 선수가 정말 잘 싸운 거예요. 네. 12라운드 내내 지치지도 않고 투혼을 발휘해서 이 가메다 선수를 혼쭐나게 만들었는데 그도 그럴 것이 이 손정호 선수가 프로에 2000년에 데뷔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프로 데뷔 이후에 14년 만에 찾아온 세계 챔피언 도전 기회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에서 걸린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거든요. 네. 이 선수가 생계 때문에 2007년에 복싱을 한번 그만뒀다가 2009년에 다시 복싱으로 돌아왔을 만큼 어떤 파란만장한 사연을 갖고 있는 선수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틀전이 너무나 소중했고 그래 정말 투혼을 다해서 이 체력과 정신력 모든 걸 쏟아부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메다 선수도 꼼짝 못하고 당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비록 경기는 석연찮게 졌지만은 이 손정호 선수가 보여준 투지만큼은 정말 한국 복싱에 있어서 희망적인 요소였습니다. 스토리가 로키 1탄이랑 똑같네요. 그렇습니다. 로키 1탄에서도 챔피언 아폴로가 만만한 상대를 찾아서 무명의 복서, 사채업자로 일을 하고 있는 실베스터 스텔론을 불러 들어올려서 네. 시합을 하게 되는데 그 시합에서 누구나 다 도박사들이 아폴로가 이길 거라고 했는데 풀라운드 접전 끝에 판정패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에이드리안 하면서 끌어안으면서 그렇네요, 정말. 네네. 그것까지 생각은 못했는데. 로키 1탄이랑 똑같아요, 스토리가. 예, 재밌습니다. 네, 재밌어요. 저도 그것까지 생각 못했는데. 이걸로 기사 쓰시려고. 예, 기사 쓰려고. 그런데 정말 스포츠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감동적인 부분이 있는데 일단 링 안에서 정정당당하게 싸우면서 승부를 가른다. 그런 부분이 그 현대에서 보기 힘든 부분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사업을 할 때도 장사를 할 때도 심지어는 뭐 선거 같은 데서도 약간의 반칙이 허용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자, 그런 부분에서 보자면은 얼마 전에 열렸던 UFC 웰터급 타이틀전도 이게 조금 미묘했어요, 판정이. 예? 그 조르주 생페르와 그 조니 핸드릭스가 경기를 가졌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제가 보더라도 조니 핸드릭스가 이긴 것 같은데 조르주 생페르 손이 올라갔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저도 핸드릭스가 이겼다 기사를 써놨는데 네. 갑자기 이 판정이 뒤집히니까 부랴부랴 기사를 고쳤었는데요. 그러니까 지난주 UFC 167대회가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렸습니다. 메인 이벤트 경기로 조르주 생피에르 대 도전자 핸드릭스의 타이틀전이 열렸고요. 네. 겉으로 보기에는 핸드릭스가 경기를 압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이제 2대1 생페르의 승리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핸드릭스가 억울하게 패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조금 한 가지는 좀 주목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그러니까 염두에 둬야 될 게 있는 게 UFC의 판정 시스템입니다. 이 판정 시스템을 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UFC는 과거 복싱과 비슷한 채점제를 합니다. 즉 라운드별 채점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매 라운드마다 그 라운드에서 앞선 경기를 펼친 선수가 이 10대 9나 10대 8로 유리하게 점수를 얻는 건데요. 보통은 10대 9를 받게 됩니다. 상대를 아예 일방적으로 몰아붙이지 않는 한. 그렇다 보니까 부작용이 뭐냐면은 그 라운드를 아주 근소하게 티끌만큼 앞서도 10대 9로 이기는 거고, 그렇죠. 상대를 월등하게 앞서도 똑같이 10대 9를 받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장면에서는 이 핸드릭스가 더 임팩트한 장면을 많이 남겼고 공격적이었지만은 오히려 앞선 라운드 수에서는 생피에르가 더 많았다. 이렇게 판단이 나오는 거죠. 약간은 좀 모순된 판정 제도가 이런 논란을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고 이번 판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 경기 전체에 이 포인트 총점을 계산하는 예전 일본 프로야구 같은 일본 프라이드 같다면은 아마 결과는 핸드릭스가 쉽게 승리를 거뒀겠죠. 왜냐하면 훨씬 더 데미지를 많이 입힌 선수가 이 핸드릭스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뭐 예전에 UFC 해설위원이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저도 까마득한 일인데, 근데 그때도 저도 좀 미묘했던 기억이 남아 있는데 이 10대 9 시스템도요. 그때도 좀 달라져요. 어떤 때는 유효타 위주로 가고요. 네. 그러니까 아주 짧게 쳤어도 톡톡톡 쳤어도 많이 맞춘 사람 위주로 갈 때도 있고요. 네. 또 어떤 때는 데미지 위주로 가요. 네. 그러니까 많이 맞았어도 내가 더 세게 때렸다. 이게 인정이 되면은 누가 세게 때렸다면 그 선수에게 좀 더 점수가 많이 가고, 그때 다르니까 아니 이 좀 판정이 좀 무리가 있는 게 아닌가 있을 때도 있고, 어떨 땐 유효타가 아니라 테이크다운 위주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를 태클로 몇 번 넘어뜨렸느냐, 상위 포지션을 얼마만큼 점유했느냐로 갈 때도 있고, 이게 참 말이 많더라고요. 이 판정에 대해서 UFC 내에서도 조르주 생페르와 조니 핸드릭스의 경기에 대해서도
그 UFC 내에서도 말이 많죠, 지금. 그렇습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 UFC 안팎에서는 역사상 최악의 판정이다. 뭐 누가 봐도 핸드릭스의 승리다. 이렇게 비난을 뭐 쏟아냈고요. UFC 국내 한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 UFC 파이터 김동현 선수도 핸드릭스가 누가 봐도 이긴 경기였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심지어 이건 참 웃기는데 UFC 데나 화이트 대표조차 이 생피에르가 승리를 거둔 것에 미쳐버리겠다. 네바다주 주최위원회는 무능하다. 이 복싱을 망쳤던 이 네바다주가 이 종합격투기를 망치기 전에 빨리 또 뭐 떠나야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참 희한하게 자기네가 주최해놓고 자기네가 내린 판정에 그러니까요. 근데 왜 UFC 경기 내에서 내려진 판정에 대해서 UFC 회장이 그 채점단을 비난하는 거죠? 근데 사실 화이트 대표가 얘기한 대로 주최는 UFC가 하지만은 이 판정이나 주심의 기용이나 이런 거는 모든 권한은 해당 체육위원회가 가지고 있어요. 주체육위원회요? 그러니까 네바다 주체육위원회가 모든 이런 부심의 배정이라든가 심판의 배정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 거죠. 선수의 친체 검사라든가. 그러다 보니까 UFC 대표라 해도 경기 판정에 전혀 개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일본하고 한국하고는 참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인데요. 어찌됐건 이 화이트 대표가 이렇게 판정 결과에 노발대발을 하고 나섰으니까 아마 이 생피에르 대 핸드릭스의 재대결이 조만간 성사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 주체위원회에 대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영화 로키 발보아. 그렇습니다. 가장 마지막 편 보면은 로키가 현역 선수로 복귀하기 위해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입증하기 위해서 주체육위원회에 출석하는 장면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주체육위원회에서 그 선수 라이센스를 발급받아야만 시합을 뛸 수가 있는데 그렇게 주체육위원회가 직접적으로 선수의 컨디션 상태를 체크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복싱이라든가 아니면은 UFC 경기를 보면은 선수가 등장할 때 양옆에 그 주황색 자켓을 입은 사람들 둘이 서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주체위원회에서 보낸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또 합법적으로 도박이 가능한 나라이다 보니까 선수에게 뭔가 위해가 가지 않도록 그 에스코트를 하면서 등장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 K1이나 프라이드처럼 선수 입장할 때 온갖 퍼포먼스 다 하잖아요. 네. 스도 겐키 같은 경우는 춤추면서 들어오고 근데 그런 게 못하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아무튼 그 이런 석연치 않은 판정이 나오는 데는 흥행이나 마케팅 같은 측면도 어쨌든 많이 작용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뭐 생피에르 같은 경우는 UFC에다 가장 많은 돈을 벌어다 준 선수입니다. 2011년 5월에 열렸던 UFC 129 대회 같은 경우는 이 생피에르 대 제이크 실즈의 타이틀전이 벌어졌던 경기였는데요. 네. 이 대회가 토론토의 로저스 센터에서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 로저스 센터는 메이저리그 야구단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홈구장인데요. 네. 이 경기에 무려 5만 5천 명의 관중이 몰려서 역대 UFC 최다 관중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때 아마 2시간 만에 표가 매진됐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또 이 생피에르는 이 페이퍼뷰라고 하는 유료 TV 구매도 가장 많은 선수예요. 그렇죠. 그 미국이나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UFC 메인 이벤트를 보기 위해서는 $46를 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한 대회에 $46니까 5만 원 이상을 내야만 대회 하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생피에르는 캐나다를 대표하는 선수거든요. 그러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존 존스다 그러면은 존 존스를 좋아하는 선수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 존 존스를 좋아하는 사람이 보고 그렇게 되는데 이 생피에르 같은 경우는 캐나다 온 국민이 다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피에르가 경기를 하면은 캐나다 국민의 거의 대부분이 유료 TV를 구매를 해서 경기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요가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나라 프로레슬링 WWE도 종종 참전하는 케니 러시라고 있거든요. 네네. 그 캐나다 선수인데 GSP 엄청난 팬이에요. 네. 직접 가서 그렇습니다. 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뭐 GSP가 캐나다의 김연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물론 김연아 선수랑 좀 많이 다르지만 네. 어찌됐건 그러니까 UFC도 생피에르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동안에는 최근에는 거의 경기를 캐나다에서 열었거든요. 네. 근데 정말 오랜만에 이제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경기를 열었는데 좀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런데 화이트 대표가 이렇게 좀 노골적으로 판정에 대해서 비난했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좀 한편으로는 재대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일종의 밑밥이 아닐까 하는 좀 생각도 그런 들고요. 식으로 예. 또 한 번 대박 매치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피에르 본인은 이 경기 끝나고 좀 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은퇴한다 이런 얘기도 막 했잖아. 뉘앙스도 비쳤잖아요. 뭐 글러브를 걸어놓고 좀 쉬겠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렇게 이제 노발대발하고 자꾸 UFC 대표까지 나서서 하면은 생피에르가 그냥 가만히 못 쉬는 거죠. 뭐 직접 비교는 어렵겠지만은
영화배우 이시영 씨가 야마복싱에 도전했을 때 복싱협회 심판들이 좀 복싱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네. 이시영 씨에게 고의적으로 좀 유리한 판정을 내린다 이런 의혹도 있었잖아요. 뭐 그것도 좀 어느 정도 이 생피해를 경우와도 비교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당연히 안으로 굽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깥으로 가면 그게 안 봐잖아요. 예, 꺾이는 거죠. 부러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사실 지금 뭐 격투기 하면 UFC를 떠올리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격투기는 K1이나 프라이드 같은 일본 격투기 대회였잖아요. 뭐 오토코다치 떼떼 코이야 이러면서 다카다 노부 있고 네. 그 훈도시 입고 나와서 북치고. 예, 저도 참 많이 정말 재밌게 봤었고 네. 많이 또 취재를 갔던 것 같아요. 일본에 많이 갔던 이유가 이 격투기 대회를 취재하려고 갔던 건데. 그래가지고 지금 저랑 전화 연결도 몇 번 했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아이러브 스포츠 라디오 잠깐 진행할 때 예. 일본에 계신 이성무 기자 나와주세요. 연결해가지고 막 네. 통화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그때 근데 전화비 누가 냈죠? MBC가 냈죠? 로밍이니까 제가 그렇겠네요. 저한테 물렸겠죠? 예. 그거 따로 안 줬나요? 예, 안 줬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얘기하세요. 충격받았어, 지금. 어찌됐건 이제 이게 참 안타깝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걸 좋아했던 사람으로서 네. 참 안타까운데, 그러니까 2002년에 이 스포츠 케이블 방송을 통해서 K1이나 이 프라이드가 소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거니까 새롭고 또 그 전까지는 복싱이 어떤 가장 격렬한 네. 투기 운동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더 아주 막싸움 같은 스포츠가 중계가 되니까 이 국내 팬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한 거죠. 그 전까지는 일부 매니아들만 네. 몰래 이게 즐기는 스포츠였는데. 그러다가 최무배, 최용만 같은 스타 파이터들이 등장하면서 뭐 어마어마했었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서 K1 프라이드가 대세가 됐잖아요.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제가 그때 대림역 살았거든요. 네. 대림역 4번 출구로 나와서 우리 집으로 가다 보면 대림역에 통닭골목이 있어요. 네네. 그럼 통닭골목이 있는데 통닭집이 여러 개가 있고 그 앞에 다 이렇게 파라솔이랑 테이블을 놓는데 그분들이 술을 드시면서 가게 안쪽에 있는 대형 텔레비전을 다 보시면서 맥주를 마시는데 네. 여길 지나가는데 다 K1 프라이드를 보고 있는 거예요. 다 예. 그거 틀어놓고. 그러니까 토요일 밤에는 프라이드 K1 같은 격투기를 보면서 맥주를 마시는 게 네. 우리나라 한국에서도 대림역 4번 출구에서도 트렌드였던 거죠. 예. 그 정도로 큰 인기를 끌었는데 이 일본 격투기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네. 왜 그런 거죠? 일단은 이 K1이나 프라이드 모두 불법하고 굉장히 연관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범죄하고 관련이 되면서 이제 몰락의 길을 걷게 된 건데요. 프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결정적인 계기가 야쿠자 개입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최고 스타였던 에밀리아노 표도르의 출전을 놓고 프라이드의 기획 담당자와 또 이 프라이드 주최사인 DSE의 사카키바라 대표, 네. 당시에도 또 유명했던 사람인데요. 이 둘 사이에 힘겨루기가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도르의 출전을 놓고 둘 사이에 의견 충돌이 커지니까 이 사카키바라 대표가 야쿠자를 동원해서 이 기획 담당자를 협박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사실이 잡지사 보도를 통해서 밝혀지면서 사건이 일파만파로 커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이 프라이드를 중계하던 후지 텔레비전이 이 중계를 전격 포기하면서 프라이드는 사업적으로 버티지 못하게 된 거죠. 이제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잘 알려진 내용인데 그 뒤에 사실은 프라이드를 UFC가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맥을 이어갈 수 있었는데요. 이 일본 사람이 참 무서운 게 내부에서 이 UFC 회장을 왕따시키고 자기네들끼리 따로 대회를 열려고 네. 이 계획을 한 거예요, 몰래. 그러니까 이 뒤통수를 때린 거죠. 그러니까 선수들도 기존 직원들과 친하니까 새롭게 바뀐 프라이드와는 계약을 안 한 거죠. 네. 이 사실을 알게 된 페티타 회장이 결국 노발대발 대노를 하면서 프라이드 전 직원을 이 하루에 한꺼번에 해고를 시켜버리게 됩니다. 네. 결국 그리고는 이 페티타 회장이 UFC 회장이 프라이드 대회는 없다 이렇게 딱 선언을 해버리면서 결국 프라이드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죠. 네. K1과 같은 경우에는 이 원래는 이 정도회관이라는 이 정도회관의 이시이 관장이라는 사람이 네. 이끌었었는데 이 이시이 관장이 탈세 혐의에 시달리면서 엄청난 빚을 이 부채를 이 K1에 남기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자금난에 겪게 되고요. 그 탈세했던 수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필리핀이나 태국 같은 데 유령 회사를 만들고요. 그 유령 회사를 통해서 마이크 타이슨 같은 거물급을 영입을 하겠다. 네. 라고 하면서 계약금으로 100만 달러를 먼저 보내요. 네. 그래 보냈는데 우리가 사정상 타이슨을 못 부르게 됐다. 그러니까 그 100만 달러 위약금으로 그냥 퉁칠게. 우리가 안 받아도 돼. 네. 이런 식으로 하고 100만 달러를 빼돌리는 거죠. 예. 그렇게 하다가 걸렸어요. 이제 그렇게 걸리면서 이제 결국에 엄청난 벌금을 또 물어야 네. 되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대회 주최사가 엄청난
이 자금난에 휩싸이게 네. 된 거죠. 그러니까 뭐 거기에 또 시청률이 떨어지고 방송사가 중계를 외면하면서 결국에 망하는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시희 관장 같은 경우는 다이어트 사업을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뭐 이렇게 하면은 운동 안 하고 살을 뺄 수 있다라는 제대로 약을 팔고 계시던데 아 참 뭐랄까 나름대로 이 격투 비즈니스도 일가를 이룬 분들이기 때문에 존경을 했었는데 좀 아쉽더라고요. 당시 그때 뭐 K1이나 프라이드에서 뭐 잘 나갔던 이 경영자들 뭐 이런 사람들 보니까 요즘에 이 근황을 보니까 굉장히 또 초라해지고 몰락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더라고요. 그 일본의 투 채널, 우리나라 좀 DC 인사이드 같은 게시판에서 목격담이 나오는데 편의점에서 홀로 쓸쓸하게 도시락을 드시는 모습이 뭐 목격이 됐다라든지 몇몇 핵심 간부들 네. 그런 내용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일본 편의점 도시락이 맛있나 보죠. 맛있어요. 맛있긴 한데 예. 그 연령대 거기서 그렇게 드시기에는 약간 좀 무리수가 있죠. 근데 한국에 격투기가 들어온 지도 오랜 시간이 흘렀는데 아직도 대중화가 됐다고 보기엔 좀 어렵잖아요. 왜 이렇게 좀 안 풀리는 걸까요? 뭐 아직도 그 일반 대중들은 이 격투기에 대한 인식이 좀 안 좋아요. 아직도 좀 건달들이 하는 스포츠다. 뭐 이렇게 뭐 좀 주먹 쓰는 사람들이 그냥 뭐 네. 가서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10%는 아직도 그래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만 해도 어떤 네. 무사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 있기 네. 때문에 이제 격투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좀 떠받쳐주는 경향이 있었는데 한국은 그게 다른 거죠. 그렇죠. 예, 거기다 또 이 격투기는 마이너 스포츠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후원을 하기를 좀 꺼려하는 거죠. 네. 무엇보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신의 회사의 로고에 이 피가 묻어 있고 네.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선수들도 좀 책임이 있는 게 프로의식 자체가 좀 떨어져요. 그러니까 마치 무슨 동네 뭐 예전에 태권도 하면은 뭐 도장대항 뭐 경기대회 이런 거 하고 그러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어떤 팬들을 위해서 어떤 뭐를 움직여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프로의식을 갖고 움직이기보다는 그냥 아직도 좀 이렇게 단순한 네. 이런 마인드를 갖고 경기에 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대중에게 다가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김동현 선수가 리복 CF를 네. 찍었었잖아요. 그게 미국에서도 큰 화제가 됐었습니다. 네. 물론 지금은 나이키라든가 이런 리복 같은 회사들이 UFC 스폰하고 있습니다만 MMA 파이터가 리복 운동화의 어떤 모델이 된다는 거, 텔레비전 커머셜의 모델이 된다는 거는 미국에서도 정말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화제가 됐었는데 아무쪼록 좀 많은 사람들이 좀 좋아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프로 스포츠 하나 이제 격투기 좀 잘 돼야 네. 프로레슬링도 좀 인기를 끌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엔 프로레슬링은 그 자체로 원동력이 이미 상실했거든요. 그래서 네. 프로 격투기가 잘 돼서 프로 격투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제 프로레슬링도 좋아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돼야 된다고 봐요. 이제 프로 격투기도 좀 할 말이 있는 게 팬들도 좀 책임이 있는 게 이 팬들이 직접 뭘 좋아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아요. 그런데 네. 정작 이 경기장에 가서 돈을 내고 입장권을 사서 직접 즐기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회가 열리면은 거의 이 관중들 유료 관중들은 순수하게 유료로 돈을 내고 들어오는 관중들은 네. 그렇게 많지 않고 오히려 뭐 초대권을 받아서 들어온다던가 아니면은 뭐 도장 각 선수 관련된 사람들 네. 친지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바뀌어야죠. 이 인터넷 게시판만에서 뭐 내가 왕이다, 네가 왕이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욕하고 그럴 게 아니라 직접 가서 네. 경기장 가서 욕하는 건 괜찮습니다. 내가 돈을 내고 표를 지불해서 그렇죠. 네. 관중석에서 욕하는 건 괜찮아요. 실제로 너무 세게 욕하지 마시고요. 예, 로드 FC 같은 경우만 해도 이 외국 관중들 이제 미국 뭐 이런 사람들 외국인들 보면은 그냥 노골적으로 선수를 비난하고 네.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즐기는 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저도 생각합니다. 로드 FC는 원주에서 열린 거 다 제가 돈 내고 가서 봤어요. 네. 네, 하여튼 그런 성숙한 그 팬 문화가 생겼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이런 환경에서도 UFC라든가 각종 뭐 프로 스포츠, 프로 격투기 무대에서 그 정상급을 위해서 노력하는 많은 선수들 그분들에게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합니다. 자, 벌써 이렇게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자, 오늘의 끝곡은요, 퍼프데디의 Come to Me 들려드리면서, 오늘 김남훈의 인파이팅 모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무 기자, 오늘도 정말 수고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I can be what you need, oh baby. It's bad boy, bitch. Feels good to be back. I missed you. Relax your mind, let your conscience be free. You're now rolling with the sounds of the BBE.